며칠간의 휴가를 맞아 친구들과 산속 펜션을 예약했다. 우리 셋은 바쁜 도시 생활을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을 꿈꾸고 있었다. 펜션은 산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었고 인터넷 후기들도 대부분 좋았기에 큰 기대를 했다. 우리는 퇴근 후 늦은 저녁에 출발했고 차로 약 2시간 정도를 달려야 했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주위가 깜깜하게 변했고 핸드폰 신호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느덧 펜션 도착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게 되었다. 펜션은 작지만 아늑해 보였고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어 주변에 다른 집들이 없는 고요한 장소였다. 마중 나와준 펜션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펜션에 들어가자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여러 가지 지침을 설명해 주셨다. 밤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게. 특히 숲쪽 말이야. 할아버지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우리는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도 끝낸 우리는 펜션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이 다가오자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문득 창밖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처음엔 사슴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일 거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덜컹 이는 소리가 들렸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창밖을 바라보니 나무들 사이로 사람 형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사람이었다. 머리카락이 길어 여자 같아 보였다. 하지만 이 산속에 이 시간에 왜 사람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나는 친구들을 깨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모두 그냥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라며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산책을 나갔다. 숲속을 걷던 우리는 신기하게도 전날 밤에 보았던 그 자리에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발자국은 강아지나 고양이의 것처럼 작았지만 분명히 사람의 형태였다. 우리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급히 펜션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도 나는 잠들지 못했다. 친구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실로 나와 창밖을 다시 보았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친구들을 깨웠다. 다들 흔들리며 일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창문 쪽을 가리켰지만 이번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은 내가 과로로 인한 환각을 보고 있다고 변론지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리는 배낭을 꾸리고 조기 퇴소를 결정했다. 펜션 주인 할아버지는 우리가 서둘러 떠날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짐을 차에 실어 빠르게 산을 내려갔고 더 이상 그 산속 펜션을 돌아보지 않았다. 몇 주 뒤 어떤 일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 펜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져 찾았더니 뜻밖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펜션 주인이 몇 년 전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난 할아버지는 무려 몇십 년 전부터 이곳을 떠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도대체 우리가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 친구들과의 대화와 검색 끝에 그 펜션은 과거에 어떤 사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고로 인해 한 여자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아직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펜션을 걸어다니는 사람의 정체가 그녀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더 들추려 하지 않고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그 산속 펜션과 한밤중의 형체는 아직도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그날의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도 궁금하다. 밤에 절대 숲으로 가지 말라는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물론입니다. 아래는 길게 작성한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 말해줘서는 안 되는 이야기밤은 깊었고 거실의 시계는 벌써 자정을 넘겼음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이 나를 휘감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뒤가 서늘했다. 어느덧 심심해진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런데 게시판 하나에 흥미로운 제목이 눈에 띄었다. 말해줘서는 안 되는 이야기. 댓글은 비어 있었지만 조회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호기심에 무지겨 클릭해 보았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일부 처음에 접촉. 내 이름은 이정원이고 나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마을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마을의 중간쯤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아무도 그 저택에 살고 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어린 시절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에 가서 모험을 즐겼다.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다. 그저 낡고 버려진 집에서의 모험이 흥분될 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 지하실로 내려가 보았다. 다행히 문은 열려 있었고 우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갔다. 지하실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림 속 인물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지하실 끝에서 작고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나는 호기심에 그 일기장을 가져와 집으로 돌아갔다. 일기장은 한 여자의 것이었고 그녀는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을 겪으며 미쳐가고 있는 듯했다. 다시 이부 일기장의 비밀. 일기를 읽으며 나는 여자의 이름이 유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이 저택의 마지막 주민으로 1920년대에 이 집에서 살았다고 적혀 있었다. 일기장은 평범한 일상사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이 기록되기 시작했다. 오늘 밤에도 그 소리가 들렸다. 벽 뒤에서, 아니, 내 머릿속에서 나는 것 같다. 누구인가? 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걸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는 유희정의 절규로 끝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들이 오고 있다. 내 영혼을 데려가려 한다. 이 집을 떠날 수는 없다. 하지만 숨길 방법도 없다. 날이 갈수록 나는 일기장의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그 소리를 들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벽 뒤에서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와 천장에서 귓가를 간지리는 소리가 나를 매일 괴롭히기 시작했다. 3부 끔찍한 진실. 유희정의 일기장을 읽은 지 몇 주가 지나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실제로 무언가가 내 주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만 여겼다. 하루는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1920년대 신문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희정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끔찍하게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마을 주민 다수는 그녀가 미쳐서 자살했다 생각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벽에 갇혀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에 잠긴 나는 결심했다. 그 집을 다시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말이다. 4부 최후의 방문밤이 되자 나는 플래시라이트와 유희정이 일기장을 들고 그 저택으로 갔다. 집에 들어가자 마치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두려움을 벗고 지하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벽을 손으로 쿵쿵 두드리자 부분이 비어있는 것을 느꼈다. 나는 망치로 그 부분을 부쉈고 그 안에서 오래된 해골을 발견했다. 유희정의 자네였다. 눈이 마주쳤다고 느끼자 갑자기 귀에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 나는 잽싸게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일기장도 함께 가져와 그대로 벽장에 던져두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소리가 들려왔지만 다시는 그 저택에 가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유희정의 유령이 나를 찾아와 말해주었다. 내 영혼이 자유로워졌어. 너 덕분이야. 하지만 기억해. 다시는 그러지 말아줘. 여기로 오는 길목을 내가 열어버린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 나는 인터넷에 이 이야기를 남기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주의해라. 호기심으로 시작된 일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게시물을 다 읽은 나는 등 뒤로 식은땀을 흘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득 벽장 속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유희정의 말처럼 내가 그 길을 열어버린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무서운 이야기로 끝나길 바랄 뿐이다. 진실을 찾아 길을 열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세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변두리 지역에 위치한 작은 중고서점. 이곳은 주인이 자주 바뀌고 가게마저 이전되는 일이 잦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은 서점에 있는
오래된 책과 관련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점의 외관은 시간이 멈춘 듯한 옛날스러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점의 현 주인은 중년의 사장님이었고 그는 항상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끔씩 나타나는 기묘한 손님들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지우는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오래된 자료를 찾던 중 이 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점 내부는 숨 막힐 듯한 조용함과 함께 미세한 먼지의 향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지우는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낡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낙서가 많고 책등이 달아있는 이 책은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지우는 책을 펼쳤고 그 안에는 한국의 전설과 신화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에는 다른 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글씨체로 모서리가 부서진 종이에 조심하라, 읽는 자에게 불행이 닥친다는 경고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왕성한 지우는 경고를 무시하고 책을 다 읽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알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 홀로 서 있었고 그 공간은 냉기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자신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눈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지훈의 주위에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거울에 낯선 사람의 모습이 비치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점점 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친구들과 가족들 또한 그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서점을 다시 찾아갔고 사장님에게 이 책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은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결국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책은 원래 이곳에 있던 것이 아니에요. 이전 주인이 남기고 간 것이죠. 그분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무사히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지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점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이상한 꿈을 꾸었고 이번에는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존재는 이제는 지훈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색해도 지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훈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미궁에 빠진 실종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중고서점은 또 다른 주인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책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주인은 이 모든 이야기를 알지 못했고 그는 그저 손님들에게 오래된 책들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젊은이가 그 서점을 찾았고 오래된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책을 손에 들고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책 얼마요? 서점 주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책은 무료입니다.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